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카드를 내놓는지를 보겠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파격적인 카드를 꺼낼 수도 있어요. 자율 규제, 적당히 할게, 수출 줄일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산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딜을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이 두들기고 중국이 버티고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걱정해서 우려로 우리 발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은 이제 좀 우려하는 게 없도록 하는 게 낫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진짜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잘하면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자부심감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보셨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치광이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좀 넘겨서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면 결국 이제 큰 싸움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중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젠가요? 저희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에서 올해 대외적인 무역 흑자 규모가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중국은 지금 밖으로 뭔가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의 등장,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양국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략적 경쟁자가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전력을 다해서 때려눕혀야 될 상대인데 트럼프가 예상보다는 지금 이제 공세를 늦추죠. 뭐 시진핑 주석을 이제 초청도 하고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이야기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제 잔뜩 대비하고 있다는 거는 다 아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단기적으로 내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별로 없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때리는 거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온갖 뭐 농산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최대한 비축해놓고 버티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제 그런 버티기 자세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때려봐야 우리 뭐 옛날 이제 햇볕, 바람 이제 싸우는 것처럼 효과를 이제 거두기가 좀 어려운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뭘 원하는지 너희들이 잘 아는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카드를 꺼내봐 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이제 꺼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꺼내 들겠습니까? 중국이? 그건 알 수 없어요. 꺼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수출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 뭐 미국이라든지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뭐 많은 국가들로부터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사는 길이 되고 있단 말이죠. 좀 자기가 만든 거는 중국 내에서 소비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밖으로는 최대한 덜 빼내는 게 그다음에 이제 모든 나라를 위해서 과잉 생산이 캐파를 줄여야 된다라는 건 다들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들어야 될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미 이제 우리도 소비도 좀 늘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그 우선순위 좀 바꿨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고 불행한 이야기지만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식으로 뭐 경기가 안 좋아. 이게 심리가 침체했어. 특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이 그래? 그러면은 이제 뒷일은 모르겠고 일단 미친 듯이 퍼부어가지고 이 상황을 돈의 힘으로 뭔가 바뀌어보자. 이런 결단을 잘 못 내리는 나라예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빚은 좋지 않아. 라는 사고방식이 너무 이제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니까 빚을 갚고 빚을 줄이면 좋아져. 라는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죠. 단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좀 거기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2, 3년, 한 2년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특히 내수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정부에서 돈을 안 써서? 일단은 빚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빚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GDP 대비 뭐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었어요. 오히려. 22년, 23년 줄었고 24년에도 뭐 제가 지난 한 10월 달까지만 봤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지난 한 20년과 비교해 보면은 한 절반 수준도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디레버리징이 되면 당연히 경기가 꺾이는 게 맞죠. 빚은 갚아야 돼. 그런데 경기도 좋아야 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적인 카드를 효과적으로 잘 꺼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출을 조이면서 딜레버리징 하라고 지금 윽박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다 그런 식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력도 있지만 과연 이제 90년대 일본이 갔던 그 길을 안 갈 자신이 있느냐. 그거를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봐요. 90년대 중반, 30년 전 기억나세요? 30년 전, 90년대 중반. 90년대 뭐 네. 94년 뭐 이럴 때, 95년 이럴 때. 네. 기억나세요? 일본? 제가 학교 다닐 때여가지고. 예. 네. 당시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잃어버린 10년, 뭐 아직 이야기는 아니지만 경기가 안 좋아, 버블이 붕괴됐어,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나오지만 당시에 일본의 경쟁력, 수출 경쟁력, 산업 경쟁력 무서웠습니다. 보면은 모든 첨단 제품은 다 일본에서 나왔고 회복해서 다시 전 세계를 또 좌지우지하는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30년 동안 갈 거라고 누구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바뀌겠죠.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은 중국이 아마 중국 사람들조차도 일본과는 다른 길을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왜냐면 지금 이제 중국 국채 금리가 일본 국채 금리보다 더 낮아졌어요. 이거는 뭐죠? 돈을 안 쓴다는 얘기죠. 결국은 정부가. 그 길로 갈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일본화되는 길인데 그걸로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안전하고 자관 이런 쪽으로 갖다 놓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비도 좀 하고 주식시장에도 좀 돈이 갔으면 좋겠고 라고 하지만 돈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나 다 국채만 외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건 이제 정부의 생각이고 정부의 의지이긴 하나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되는지는 봐야 되고 어려움이 있다. 그걸 딱 보여주는 게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제가 보니까 1.8% 밑으로 내려갔어요. 미국은 지금 4.4%거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는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금리가 싼데도 중국 정부에서는 돈을 안 빌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뭐라도 해라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 유럽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요. 뭐 오스트리아 100년물 이런 거 보면은 뭐 마이너스 1.5% 말하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방향으로 쏠림이 나타났는데 저는 여기서 중국이 이제 보란 듯이 막 풀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렇게 풀 여력이 있느냐, 풀 생각이 있느냐, 둘 다 지금 봤을 때는 좀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이제 용기가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제대로 된 곳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들면 이게 잘 굴러가면 된다는데 그 용기를 못 내는 거 아닌가? 용기를 못 내는 이유는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방정부가 돈 썼는데 지방정부는 당장 돈이 없고 누가 봐도 뻔히 없고 단지 지방정부가 돈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뭐 산업단지 만들고 대규모 투자를 못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중국 국민들한테 제공해줘야 될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국민들은 주머니를 움켜쥐고 안 쓰는 게 맞죠.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그게 다 모이면은 대차 대조표 이제 불황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중국이 어떤 카드를 내놓는지를 보겠다.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파격적인 카드를 꺼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일본이 했던 거와 같이 자율 규제. 적당히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할게 수출 줄일게. 네. 뭐 이를테면 뭐 2022년을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제일 신경 쓰는 게 뭐 철강 몇 가지 있잖아. 그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량으로 우리가 제한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가 아무리 풀로 생산해도 그때 금액보다는 안 넘어갈 거야. 라고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을 만약에 내놓으면 중국이 내놓는다 생각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줄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산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의 공약은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절대 안 돼. 금지시켜 버릴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식의 딜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CATL 같은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미국 회사랑 이제 합작으로 배터리를 만들겠어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겠어라고 하면은 그거 안 된다고 막을까요? 그럼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해주는 게 우리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딜을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미국이 두들기고 중국이 버티고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이제 봐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카드들이 지금 있고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갈 거다라고 이제 보면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4년 동안 겪었던 것처럼 주식은 산업은 오르고 모든 게 뜨겁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뭐 침체다 뭐 이제 하드 랜딩이다 했던 이야기를 다 돈의 힘으로 스무스하게 다 막아내고 앞으로 4년 또 가능할 것인가 라는 점도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사실은 내년을 생각할 때 제일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거거든요. 미국이 좋아요. 근데 미국만 좋아요.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미국 외의 지역은 안 좋아요. 근데 미국 외의 지역이 너무 안 좋아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유럽의 상황이고 독일의 상황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매우 좋지 않죠. 뭐 독일 같으면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포항제철, 뭐 포스코 같은 이제 티센크룹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대규모 감원 생산 설비 폐쇄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독일 정부가 이제 그거는 막고 싶으니까 이제 뭐 국유화를 하는 방안은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회사도 폭스바겐 같은 경우 또 뭐 독일 내에서 이제 세 곳에 뭐 생산 설비를 이제 폐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원 이야기하고, 그러면 당연히 폭스바겐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부품사 ZF라든지 아니면 컨티넨탈이라든지 당연히 여기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한테 자동차 산업이 갖는 의미는 또 남다르잖아요. 뭐 독일도 어렵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정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뭐 국가 신용 등급 뭐 조금 이제 내려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되게 안 좋은 이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안 좋은 상황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시클리컬한 상황에서 안 좋은 거냐. 아하. 어차피 이제 제조업 국가들은 이제 이 사이클을 탄단 그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잘 들여다보면 지금이 이제 바닥인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는,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L자로 좀 이제 몇 달을 가겠죠, 이제. 네. 그 다음에 올라가는 정상적인 이 사이클로 갈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 근본적인 경쟁력 약화, 시스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큰 어떻게 보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기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전 뭐 둘 다 요인이 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잘 느끼시겠습니다만 경쟁력을 대부분 상실을 한 상태고,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원체 잘 나가다 보니까 더 도드라져 보이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뭐 러시아와의 관계, 국방비 지출 확대,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인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제 상황이 이제 되는 거고, 뭐 누가 누구를 걱정해줄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주요한 수출 시장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힘들면 당연히 그렇죠. 우리도 어려워지는 거죠. 시크리컬, 순환적인 거랑 구조적인 거를 따져보면은 순환적인 거는 아예 안 좋다가도 좋아지고 그런 거지 뭐 계속 안 좋아지겠냐라고 한다면, 구조적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는 다시는 좋아질 일은 없어 이런 얘기가 가지고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이면 이제 뭔가 크게 변화해야 되는 거죠. 참고 그러니까요. 버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저는 후자 쪽에 좀 가 있어요. 독일 기준으로 봤을 때. 독일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두 가지 축이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면서 탈탄소와 같은 이제 에너지 전환을 간다. 그런데 이 경로가 막히고 나니까 모든 원가 상승 부담이 그대로 지금 얹어지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국에서 대대적인 이제 생산 설비의 이전, 그다음에 수출의 확대 이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부를 이제 수출을 통해서 확보를 한다 했는데 중국 시장에서 독일 업체들이 엄청나게 그렇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조적이다. 그렇죠. 그 두 개는 다 구조적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독일은 너무 돈을 안 써요. 너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뭐 지출을 통한 경기 회복이라든지 뭐 SOC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들이 지금 겹쳐서 나타나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지출이야. 뭐 본인들이 결정하면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이제 하나 찍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어떤 경쟁력 약화를 다른 시장을 통해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이 결정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이제 그 박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질문 드리면, 사실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원래 한 공동체가 아니었잖아요. EU가 이거 뭐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가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10년 뭐 2010년 그때 네, 재정위기. 그때도 이유도 네. 뭐냐면은 결국은 경제가 안 좋아서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에이 이럴 거면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심 걱정하는 게 이제 내년에도 이 나라들에서 그럴 거면 그냥 각자 뭐 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정도의 위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진 왜냐하면 않을까요? 이제 영국이 이를테면 나가서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지금 잘 나간다. 미국과 더불어 미국처럼 그쵸, 막 그쵸. 쫙쫙 성장하고 네. 막 일자리가 막 생기고 새로운 막 테크 기업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늙은 영국이 완전히 이제 영하게 바뀌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뭐 나도 나가볼까 나가 못 가는데 지금 이제 풍찬노숙 정말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게 더 안 좋은 상황이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 라는 거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떻든 간에 그때 잘 버티고 참아서
나가서 결국은 남유럽 국가들이 지금 제일 잘 나가요. 스페인가 잘 나가고 그래서 잘 나가고 뭐 이탈리아도 나쁘지 않고 굳이 나가서 뭘 해보겠다라고 생각해볼 나라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내줘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던 뭐 이를테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이런 이제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난 너무 힘들어. 난 이제 안 할래. 라고 또 결심을 할 만큼 또 그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어떻든 EU라는 이런 이제 국가는 위기를 통해서 처음서부터 세팅을 정말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걸 가야 되는데 엉거주춤한 상태로 갔잖아요. 통화는 같이 쓴다고 같이 쓰는데 각 국가별로 또 재정도 있고 국가별로 중앙은행도 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점점 이제 하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 그다음 미국과의 격차. 이런 것들이 유럽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느냐, 유럽의 정치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박사님과 지구본 연구소처럼 전 세계를 한번 쭉 돌아봤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를 모르겠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그죠? 내년에 이제 박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미국 주식이 너무 비싸진 게 제일 경계해야 될 요인이 아닐까? 네. 물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익 기회를 이제 저도 놓친 게 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워렌 버핏 같은 뭐 지금까지 제일 성공한 투자자가 지금 현금 비중이 제일 최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현금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뭔가 이제 일이 터질 거야. 그러면 나는 그때 현금을 가지고 줍줍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올해 나스닥 뭐 그냥 ETF로 묻어놨으면 한 30%. 그러니까. 조금 좋은 거 골라놨으면 뭐 더블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 뭐 부채라든지 주가의 이제 고평가 이런 것들이 2000년 미국의 IT 붐 하고 거의 저는 비슷해 보여요. 99년 뭐 요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죠. 한 번쯤은 좀 주의를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 올해 수익이 좋으신 분들일수록 이만큼 했으면 내가 좀 내년에는 조금 보수적인 자세로 여러 가지 리밸런싱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라는 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가는 게 요즘에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좀 쉬어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사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건 그만큼의 내가 신경을 쓰고 물론 이제 요즘에는 대충 미장에 아무거나 투자하면 다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좀 편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럴수록 위기감을 저는 좀 가져야 된다. 안전자산 쪽으로 좀 돌려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정말 효과적인 자산 배분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리스크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연말연시 그만큼 뭐 투자를 많이 하셔서 수익이 좋으시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실 텐데 그 따뜻한 기분을 이제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내년에 생각하실 때 약간 이제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좀 비싸다. 좀 쉬어가는 것도 쉬어가는 방법이다.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쉬어가는 것도 뭐 방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수익을 내겠다 생각하면 뭐 선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버스를 또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언제나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살짝 담보는 거니까 항상 느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2살 만으로 이제 넘었는데 저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면 모두가 그거 하면 돼. 라는 이야기가 굳어질 때가 위기의 신호였어요. 돌이켜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았습니다. 그냥 부동산 사면 돼. 아파트 사면 돼. 주식 사면 돼. 건설주 사면 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언제나 그 결과는 한 번씩 또 쪼그라드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주식 몇 년째 지금 계속 화랑이란 말이에요. 2022년에 좀 휘청하는 듯 했는데 2023년, 또 24년 금방 달려왔단 말이죠. 이만큼 달려왔으면 저는 좀 쉬어갈 때가 됐고 혼자 잘 나가는 것은 그만큼 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저 쌓여가는 저 부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끌 수 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끌 방법이 잘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그러니까 저는 2025년은 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변화가 심할 테니까 다들 조심해야 된다. 여러 가지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로 요동칠 여지들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라는 대통령 거의 뭐 전시 경제처럼 미국 경제를 운영하고 돈을 풀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트럼프도 똑같이 갈까? 만약에 트럼프가 다른 생각이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바뀌는 거니까 조금은 뭐 신중하게 바라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올해 좋은 성과를 내신 분도 많을 텐데 좀 경계하고 또 한번 신중하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최준용 박사님과 함께 글로벌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한 번씩 쭉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